핀란드의 어느 학교 교실. 야, 너 정말 찌질한 애구나. 맨날 뒤에서 조용조용하게 뭔가 들여다보더니 이런 아시아 저질 드라마를 보는 거였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얘들아 이리 와봐. 얘 지금 뭐 보는 줄 알아? 교실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명의 학생을 둘러싸고 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은 얼마 후 한국으로 도피하듯 떠나게 되는데 한국 생활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핀란드 여성 젠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 같은 한국의 콘텐츠 문화들이 핀란드 내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 한국의 드라마들을 접하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큰 변환점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도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사실 저의 학창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풋풋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 시절은 저에게 가장 아프고 외롭고 괴로웠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당시 요즘 한국에서 말하는 왕따 같은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처음 놀림을 받기 시작했던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제가 한국 드라마를 사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이유예요. 어느 날 제 자리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저를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야, 너 정말 찌질한 애구나. 맨날 뒤에서 조용조용하게 뭔가 들여다보더니 이런 아시아 저질 드라마를 보는 거였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얘들아 이리 와봐. 얘 지금 뭐 보는 줄 알아? 난 얘 조용해서 공부 엄청 잘하는 줄 알았잖아. 나중에 뭐 되려고 이런 거나 보는지 몰라. 사람을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 게 그 이유가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나갔고 저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조차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등교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저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이 제가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이유인 한국 드라마였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나 콘텐츠를 즐기는 것에 끝내지 않고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집중할 무언가가 필요해서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보며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고 직접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제가 한국어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한국어 공부가 더욱 즐거워졌어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 강해졌고 결국 한국에 직접 가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1년만 보내달라고 했고 특별히 제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기에 신기한 표정을 지으시며 쿨하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따돌림을 당하며 외롭게 생활하던 학교에서 도망가듯 가게 된 한국이었던지라 한국에 가서 무언가를 크게 이룬다거나 한국에서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 그리고 유일한 내 낙이 되어버린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느낌만 있었죠. 어찌 보면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좀 더 계획적으로 방문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래도 제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저는 처음에는 설레이고 좋은 감정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핀란드에서 따돌림 받던 내가 한국이라고 뭐 다를 게 있을까? 하는 걱정들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던 저는 한국의 학교에 처음 등교하면서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제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더라도 보통 혼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유럽 쪽 국가의 행동 패턴이죠. 그 시간은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시간이었고 옆에 누가 있더라도 그 공간에서 내가 하는 행동은 오롯이 저만을 위한 행동이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작은 과자 한 봉지를 먹더라도 주변에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꼭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권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였고, 저는 솔직히 이런 문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운 생활을 했었던 탓이겠죠? 저에게는 이런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저의 온몸을 녹여주는 듯한 따스함으로 다가왔어요. 친구들도 외국인인 저를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고, 서로 격없이 지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제 인생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컸어요. 제 고향에서 제가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것은 저 스스로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저의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고, 제가 겪은 그 어떤 경험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토록 길게만 느껴졌던 1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외로움에 치를 떨었던 그때보다도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그때의 괴로움보다도 지금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와서였겠죠. 원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는 것에 더 큰 슬픔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핀란드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한국에서의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있는 와중에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가족들과 같이 TV를 보는데 아버지가 혼자서 팝콘을 먹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문득 아버지에게 섭섭한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지도 않네?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작은 과자 하나도 나눠 먹던 것이 몸에 배어서 제 곁에서 누군가 먹을 것을 먹으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기억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결정이 큰 결심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마치 핀란드에서의 생활이 외국에서의 생활 같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국 생활 같았다고 할까요? 핀란드가 모국인데도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고작 1년 살았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외국이 아니었어요. 저의 아픔을 치료해준 나라였고 진정한 친구들도 한국 친구들이었으며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해준 곳이 바로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교를 한국으로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 생활 중에 한국어는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였습니다.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나니 그야말로 한국은 기회의 천국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해보지 못할 수많은 사회 경험과 직업적인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저의 안목도 점점 높아졌죠. 대학 생활 중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구사하는 저에게 신기함을 느꼈던 저희 남편은 제 매력에 빠져서 결국 저에게 장가를 오게 되었죠. 남편이 저에게는 복덩어리 같은 남자였어요.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막혀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 덕분에 화장품 무역 사업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저 둘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지금은 직원들까지 채용하게 되었고 어엿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자리매김했죠. 회사는 한국과 핀란드 두 곳에 지사가 있었고 핀란드 지사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데 낯이 익은 익숙한 사람이 면접실로 들어왔습니다. 핀란드 학교 생활을 할 때 저를 따돌리고 괴롭힘을 주도하던 그 친구였죠. KT씨, 혹시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면접을 보러 오신 건가요? 저희 회사는 한국의 화장품을 핀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 쪽에 무역을 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KT씨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KT. 나 누군지 모르겠어? 젠나야. 네가 학창시절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따돌리고 괴롭히면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냐며 조롱하던 그 젠나. 너 정말 오랜만이다. 인생 정말 재밌다, 그지? 사실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라 너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너도 이해하겠지만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할 거야. 그만 돌아가죠. 제대로 된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그 친구는 면접실을 나가야 했습니다. 너무 치사하게 군 게 아니냐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언행에 한 점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날은 제 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던 한국 덕분에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과거 저에게 큰 아픔을 안겨준 친구에게 복수 아닌 복수까지 하게 되었어요. 참 사람 인연이란 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괴롭힘을 당하던 이유였던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게다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준 은인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괜스레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언젠가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비수가 되어 꽂힐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로 불리는 뉴욕 브롱크스. 할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할아버지 못 도와드려요. 과거에는 꽤나 부자였을 것 같은 동양인 할아버지의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미국 여성은 언성을 높이며 감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와 죽기 살기로 다투던 미국 여성은 할아버지의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되고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가정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 26세 여성 코라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요양보호사는 꽤나 힘든 직업에 속합니다.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입은 혹은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주된 업무인데요. 입주 형식으로 24시간 대기를 하기도 하고 특정 시간에만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근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직종을 기피하는 성향도 있죠. 그런데도 젊디 젊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왜 그런 험한 일을 하고 있냐고요?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것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진 뉴욕 브롱크스 출신입니다. 뉴욕이라고 하면 전부 잘 사는 동네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살던 브롱크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빈곤율이 30%가 넘는 동네였고 주민들의 절반은 고졸 이하의 학력의 실업률도 미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인들조차도 일몰 이후에 가면 위험한 동네로 소문이 나 있어 기피하는 곳이죠. 사실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저 또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심각한 가난을 물려받은지라 꿈과 희망도 없이 유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니 보낼 뻔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끼니 걱정, 잠자리 걱정을 해야 했던 유년기 시절이었지만 저에게는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인생의 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간호사 언니를 만나는 일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계 중소기업에서 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심지어 일자리까지 소개해주는 천사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한국인 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웬 후줄근한 꼬마 여자아이가 매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받으러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언니와 친해졌고 그 언니가 봉사활동을 나오는 기업의 사장님 딸이라는 것과 미국에서 간호사 일을 하는 언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인 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동네에 매주 방문을 했는데 5년 후부터는 발길이 끊겼고 저도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너무 칭얼대고 귀찮게 굴어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그 전까지는 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고 저 또한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코라 요양보호사가 탄생된 거죠. 이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 어떤 일보다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했기에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근무를 하던 저는 동료의 소개로 24시간 대기 형식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근무하는 형태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자리만 있으면 저는 언제나 오케이였죠. 요양보호를 맡게 된 곳은 제가 자고 나란 고향 뉴욕 브롱크스의 대저택이었습니다. 가난한 도시라고는 하지만 늘 부자들은 곳곳에 존재하니까요. 아마도 이 집의 주인도 그런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맡게 될 분은 한국인이셨고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였습니다. 치매 환자분은 처음이어서 저 또한 치매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한 후에 보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력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살피게 되면 저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의가 넘쳤죠. 요양보호사 경력이 간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제가 나고 자란 곳인 브롱크스에 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할아버지를 보니 제가 좋아하고 잘 따랐던 한국인 간호사 언니도 생각이 났죠. 한국인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치매 환자였지만 중증이셔서 거동도 조금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욕이나 몸 치장하는 일까지도 제가 도와드려야 했죠. 하지만 진짜 힘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어쩔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기에 참 힘들었죠. 어떤 날은 제가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호통을 치신 적도 있었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네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절규하듯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기까지 했죠. 할아버지가 이런 증상을 보이실 때면 정말 무서웠고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할아버지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조용하다가 갑자기 호통을 치시니 멀쩡한 심장이라도 남아나질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루에 3번을 드시는데 1시간 간격으로 밥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이진 않처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짜증을 내거나 윽박을 지르면 안 됩니다. 조금 뒤에 간식을 드린다고 말하거나 지금 준비 중이니 곧 드린다고 말해드리는 게 좋죠. 이건 치매 환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 포만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더라도 생각처럼 응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보호사 일이었지만 한국인 치매 할아버지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최대한 정신이 정상일 때 여러 질문들을 했고 한국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다 보면 저도 할아버지에게 기계적인 감정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맨정신인 할아버지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라 양, 치매 노인 뒤치다꺼리 해주기 많이 힘들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는 아주 젠틀한 사업가였답니다. 의료기기를 만들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요. 그렇다고 돈만 밝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버는 만큼 불우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도 하며 베풀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글쎄 요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 일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야. 지금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코라 양을 보니 죽은 내 딸이 보고 싶군요. 너무 주책을 많이 떨었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좀 자야겠습니다. 맨정신의 할아버지는 정말이지 지혜롭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자상함과 배려심 덕분에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죠. 그런 할아버지에게도 말하기 힘든 아픈 과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실 때면 저에게 그런 험한 말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막상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하시고 험한 말을 할 때면 힘들어서 얼른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한켠에 자리 잡은 상처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 누군데 내 집에 있어? 하녀야? 난 너한테 줄 돈이 없다. 너 그놈한테 고용된 하녀면 그놈한테 가서 돈 받아. 내 돈을 그놈이 모두 가져갔어. 내 딸도 그놈 때문에 주무시러 가신다고 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저의 머리카락까지 움켜쥐시면서 윽박을 지르시기까지 했죠. 폭언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행사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온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 이상 할아버지 못 도와드려요. 그리고 전 하녀가 아니고 요양보호사예요. 이름은 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요양보호사 일을 한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보호인에게 언성을 높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맨정신이 아니실 때 자꾸 언급되는 그 나쁜 인간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길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이 그 기억만은 잊지 못하고 저러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집안 곳곳의 물건들과 사진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석 한켠에 걸려있는 사진에는 제가 어릴 적 그토록 좋아하고 따랐던 한국인 간호사 언니가 있었고,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에 제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매주 봉사활동을 왔던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라는 사람은 바로 제가 좋아하던 간호사 언니였죠.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사업이 잘 되어서 확장을 고려하던 시기였는데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거의 모든 재산과 회사의 지분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치매도 오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던 것이죠. 한국인 간호사 언니는 아버지와 회사가 그런 지경이 되자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법률 자문을 구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언니가 발길을 끄는 이유였죠. 안타깝게도 한국인 할아버지는 2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떠나고 나서 요양보호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는데, 그 소식을 들은 제가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렸죠. 물론 할아버지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고,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라서 다른 환자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한국인 할아버지와 간호사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